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이 좀 지난 시절이었어요. 막 결혼한 새댁이었던 저는 지방에서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지어온 농사꾼 집안의 둘째 며느리였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흔히들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이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공부만으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 어떻게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냐고요. 혹시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지어온 시댁이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진 알부자이기 때문이었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댁의 재산은 시부모님의 재산일 뿐 가난한 집안이었어도 저는 이 집안에 시집을 왔을 거라고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부모님의 수수하고 순박한 심성에 반해버렸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땀 흘려 수확하는 정직한 보람을 아는 분들이었고 저는 그런 성품의 시부모님을 놓칠 수 없기에 로스쿨 진학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서둘러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결혼 직후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는 한동안 무척이나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시부모님은 생애 처음 맞이한 둘째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저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공부에 힘쓰는 한편으로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모셨죠. 정말이지 그저 행복에 겨운 날들이었어요. 다만 저에게 단 하나의 근심거리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 궁금한 거? 세상 똑똑한 우리 며느님이 나 같은 농부한테 궁금할 것도 다 있다니? 에이, 어머님도 참. 저야 그냥 책상머리 공부만 해왔지. 세상 이치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걸요.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어디 물어보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금증이면 좋겠구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 양반이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긴 있었지. 뇌출혈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때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잖니. 농사일이다 뭐다 새참으로 막걸리도 한 잔씩 해가면서 수술이 잘 되었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전 좀 걱정이네요. 뭐가?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뇌출혈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힘든 농사일을 한사코 노려들지 않는 게 저는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본인이 좋아서 하겠다는 일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말리겠니? 그리고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평생 해오던 일 갑자기 손에서 놓아버리게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폭삭 늙어버리는 법이야. 그게 세상 술리고 이치란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새참으로 드시는 막걸리는 줄였음 싶어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시아버지의 나이도 나이였거니와 뇌출혈이라는 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행여 시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챙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불화의 씨앗은 시댁이 있는 지역에 말단 공무원 하나가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상견례 날 처음 마주한 그 사람은 시부모님에게는 맏며느리이자 저에게는 큰 동서 될 여자였어요. 첫인상이 뭐랄까 묘하게 떨떠름하고 쎄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큰 동서를 처음 본 저는 무언가 괜히 막 불안했어요. 마치 미래에 벌어질 흉사를 미리 예견한 점쟁이처럼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를 마친 큰 동서가 저에게 은밀하게 묻더라고요. 시댁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이랑 재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되나? 재산은 얼마나 되고?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거짓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 시댁 재산에는 크게 관심을 둔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시부모님이 어딘가 많이 아프셔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야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두 분 다 정정하시잖아요? 엄연히 시부모님 두 분의 재산이고 두 분 다 건강하신데 며느리인 제가 굳이 나서서 시댁 재산에 눈길을 두는 건 무례한 행동이고요. 건강하기는 시아버님 쪽이 뇌출혈 병력 있다던데 수술도 크게 받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죠, 형님. 아, 참. 걱정이 맞기는 한 거죠? 무슨 소리야? 상견례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 재산을 묻지를 않나. 그것도 은밀하게. 그리고 시아버님이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 저희가 궁금해서요. 그냥 뭐. 어쨌든 내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예정이니까? 저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유산이니 어쩌니 하는 욕심 같은 건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새 시댁 식구로 손윗사람인 큰 동서가 들어온다니 괜히 텃세나 한번 부려보자는 심산 아니었냐고요? 전혀요. 상견례가 끝나기 무섭게 저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놓고는 시댁의 재산을 무슨 작당 모의하듯 은밀하게 캐묻는 큰 동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동이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형님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래서 일종의 예방접종 차원에서 형님에게 경고를 했을 뿐이었고요. 시댁의 재산을 두고 헛된 욕심 따위 부리지 말라는 경고 말이죠. 그날의 경고가 제대로 먹혀들었던 덕분일까요? 형님은 결혼 후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내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해외 지사의 5년짜리 장기 파견 근무를 떠나던 바로 그 순간부터 형님의 이상한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기요 형님,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다짜고짜 뭐가? 왜? 발뺌하지 마세요. 시부모님한테 이야기 다 듣고 온 참이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멀쩡히 금슬 좋은 시부모님한테 이혼을 부추기는 거냐고요. 아,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혼이 별거 아니라뇨. 동서는 눈먼 나랏돈이 꽤 많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나 봐? 그 눈먼 나랏돈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쏙쏙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모양이고 하기사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샌님이 뭘 알겠냐마는.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나랏니라는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시부모님 위장이혼 시켜놓고 기초생활지원금 받아먹어도 되는 거냐고요. 나랏니라는 공무원이니까 나랏일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이러는 건데? 그니까 그게 공무원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시부모님 위장이혼 시키고 기초생활지원금 타먹겠다는 건 부당수급이고 부당수급은 엄연히 불법인데 불법이면 좀 어때? 솔직히 그렇잖아? 시댁 재산을 전부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고 시부모님 위장 이혼시키면 시어머니 앞으로 잡혀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까 기초생활지원금을 꽁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기초생활지원금을 안 빼먹을 사람이 어딨다고? 세상에는요. 법이나 양심 잠깐 어기면 큰 이득 볼 수 있다는 거 뻔히 다 알면서도 지킬 거 반드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는 말이야 동서, 법이니 양심이니 적당히들 어겨가면서 그 덕분에 챙길 수 있는 이득들 적당히 누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왜? 나 혼자만 정직하겠답시고 버티면 살면서 손해니까. 그리고 불법이거나 말거나 안 걸리면 장땡 아니겠어? 아니요. 방금 그 말에는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시부모님 위장이혼 시키는 것도 동의할 수 없고 불법으로 기초생활지원금 수급받는 건 더더욱 두고 볼 수도 없겠는데요. 맘대로 해보든가. 동서가 이혼하나? 시부모님이 이혼하는 거지? 그리고 기초생활지원금 내가 먹자는 거 아니야.
평생 농사일에 고생하면서 산 시부모님한테 쥐어드릴 생각일 뿐이지. 그 돈 어차피 시부모님이 세금으로 낸 돈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큰동서의 이상한 행동은 멀쩡히 금슬 좋게 잘 지내고 있던 시부모님을 위장이혼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을 매달 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요. 시댁의 땅과 재산들을 전부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은 뒤 위장이혼을 하면 시어머니 앞으로 잡혀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 기초생활지원금을 꽁으로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큰동서와 대립했죠. 시부모님에게 위장이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열성적으로 설득했죠.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큰동서의 위장이혼 제안을 영 꺼림칙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꼬드기는 큰동서의 거짓 효녀 행세와 여우짓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죠.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 맏며느리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더구나.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나라 돌아가는 이치에도 아주 훤하고 맏며느리 하나 아주 잘 들인 모양이야. 결국 위장이혼을 하시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요? 그래, 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나라에다 억울하게 공짜로 갖다 바친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위장이혼이니 뭔지 해서 기초생활지원금 받아내야겠어. 시부모가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넌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니? 형님이 그래요. 억울하게 공짜로 가져다가 바친 세금을 이참에 기초생활지원금으로 돌려받자고? 그랬다면? 아니에요. 어머님은 억울한 세금 공짜로 나라에다 바친 적 없으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식구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보자보자니까 아주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들기를. 시애미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거냐 뭐냐. 어머님, 기왕 큰소리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따져나 보자. 넌 명색이 며느리라는 것이 시부모가 매달 꼴랑 몇십만 원 받아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깝다던? 시부모가 위장이혼으로 기초생활지원금 좀 받아먹는 일로다가 변호사가 될 내 앞길이라도 망칠까봐 그게 그렇게 겁이 난다던?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님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거라고요? 변호사가 될 제 앞길에 시부모님이 방해가 될까봐 걱정해서 위장이혼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더구나. 내 눈에 보이기에도 그래 보이고.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듣기 싫다니까는 그동안 시부모 앞에서 차마 며느리 행세나 해가면서 뒤로는 네 입속만 챙기려고 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고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지금 그 말씀은 저희를 분가시키겠다는 얘긴가요? 변호사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기가 어두워서야 너랑 작은 아들 없는 자식인 셈 치겠다는 얘기다. 크게 역정을 낸 시어머니는 설득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부부를 외면하며 돌아섰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불려시 큰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저희 부부를 얼마나 이간질시켰으면 그 사람 좋던 시부모님이 저렇게 돌변하셨을까 싶어서요. 어떤 말로 이간질을 놓았을지는 아주 뻔한 얘기였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의 가방끈이 짧다며 무시하는 거라고 했겠죠. 저와 남편은 오직 우리 부부의 앞날만을 위해 시부모님을 깔아 뭉개려 드는 아주 몹쓸 불효자라고도 했겠죠. 정작 제일 몹쓸 불효자는 불려시 큰동서 본인이면서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등을 돌리던 날, 저희 부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서울로 분가해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뇌출혈 병력과 수술 이력이 있는 시아버지의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고 걱정이었거든요. 시부모님과 계속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불려시 큰동서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자면
반드시 많은 노력과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뇌출혈 병력이 있는 시아버지의 혈압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당장은 오해가 억울할지라도 일단 시아버지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분가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저희 부부를 향한 시부모님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때 형님으로 인한 오해는 그때가 오기만을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풀어내기 위해서요. 그로부터 약 3년 뒤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되었어요. 결국 로스쿨에 합격했고 끝내 순조롭게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던 덕분이었죠. 변호사가 된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많이 쏟았어요.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는 억울한 피해자들이었죠.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작년 어느 여름날, 덜컥 비보가 전해졌어요. 깊은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던 저를 찾아온 남편으로부터 전해진 비보는 미안한데 여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 잠깐 미룰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왜? 그게 무슨 일인데, 응? 아버지가 하는 말만을 망연자실하니 반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의 가슴도 내려앉았어요. 제발 저의 짐작과 같은 일만은 벌어지지 않았기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네. 나도 방금 연락받았어.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뇌출혈이 재발하셨다더라. 알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벌써부터 슬퍼하고 그러지 마. 아주버님 외국에 계시는 지금에는 당신이 집안 기둥이야. 내 말 이해하지? 저는 남편의 마음을 다잡아가며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시댁 근처의 병원으로 급히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마주한 지 몇 시간 만에 결국 임종을 맞이하셨죠. 형님은 시아버지의 임종부터 발인이 끝나기까지 코빼기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해외 장기 출장을 나가 있던 아주버님이야 결국 어쩔 수 없이 귀국을 못했다는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큰 동서는 아니었다고요. 한 동네에 사는 맏며느리가 심지어 상주된 입장인 자가 장례가 다 끝나도록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는 건 분명 선을 넘은 행동인 거죠. 더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는 건 장례가 끝나고 며칠씩이나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댁에 나타난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내어놓은 첫 마디였어요.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뭐 슬픈 건 슬픈 거고 절차는 절차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 집에서 언제까지 나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였으면 좋겠는데. 큰동서의 첫마디에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는 찰나. 순간 아차 생각난 구석이 있던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3년 전에 형님이 시키는 대로 시아버님이랑 위정이혼 하셨나요?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 혹시 위정이혼 하실 때 시댁 모든 재산을 시아버님 명의로 돌려놓았고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어. 큰며느리가 꼭 그래야만이 내 앞으로 잡힌 재산이 없게 돼서 기초생활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길래 뭣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순간 두통이 지끈 올라오더라고요. 불려시 큰동서의 꼼수를 너무 뻔하게 읽어내고야 말았으니까요. 형님이 시부모님을 위장 이혼시킨 건 기초생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시댁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굳이 시댁의 전 재산을 뇌출혈 병역과 큰 수술 이력이 있는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자고 우겨댔던 거고요. 시댁의 전 재산을 시아버님 명의로 해둔 채로 위장 이혼을 한 뒤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혼한 시어머니는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불려시 형님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버렸고 저는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형님에게 맞서야만 했죠. 이래서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비춘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위장 이혼을 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유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목표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고요. 상속 집행에 대해서 통보하려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변호사라도 된 줄 알겠어? 형님, 아니 이봐요. 뭐, 그렇다면 니까 깨면 어쩔 건데? 세상 결국 서류 노름이야. 시댁의 모든 재산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벌써 3년 전에 이혼한 법적 남남이잖아? 당연히 시어머니는 상속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당연히 친권자인 나랑 내 남편 쪽으로 상속될 유산이고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하긴 당신은 늘 그랬지. 세상 제일 잘난 척 스스로 몹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삐대는 꼬라지가 말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아직 내 손윗 사람이다. 그쪽이나 말 함부로 하지 말죠. 시아버님 재산은 당연히 시어머니 몫이어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지켜낼 거고. 그러자 주변 눈치를 잠시 살피던 형님은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걸어왔죠. 시아버지의 유산을 큰동서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정 억울하면 저와 큰동서 둘이서 반반씩 나눠 갖는 게 어떻겠냐는 수작이었어요. 속셈이야 훤했죠. 저희 남편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아들이자 친권자, 그리고 상속권자였으니까요. 큰동서는 괜한 법정 다툼으로 상속에 지장이 생기느니 차라리 저희 부부의 지분만큼 나누어 줌으로써 장장 3년여에 걸친 유산 갈취 작전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딱 잘라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한편으로 저의 명함을 건네며 사무적인 말투로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하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님, 그러니까 유복희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이기도 하고요. 뭐야? 동서 진짜 변호사 된 거야? 어디서 주워온 변호사 명함 아니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보면 알게 되겠죠. 당신에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어떤 권리가 주어질지 또한 법정에서 보면 알게 될 일이고, 그럼 공판 기일에 뵙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두고 저와 불려시 큰동서는 그렇게 법정 공방을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유산의 거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던 공판날에서야 저희는 다시 만났어요. 시부모님이 3년 전에 이혼한 사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큰동서는 무척이나 의기양양한 눈치였지만 저에게도 비장의 카드는 있었죠.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고인과 유복희 여사의 이혼이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채로 강요된 합의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이혼의 의사와 이혼 부부로 살아온 사실, 일체가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원고 측과 맏며느리인 피고인 사이에 지난 3년간 통화 녹취록의 일부를 제출합니다.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일 뿐더러 오늘 재판의 본질은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 권리가 유복희 여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3년 전 노부부의 이혼에 대하여 다루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본 변호인의 주장은 노부부의 이혼이 무효임을 밝히는 동시에 이혼이 무효이니만큼 고인의 유산에 대한 제1상속권자는 맏며느리인 피고인이 아닌 유복희 여사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원고 측과 피고인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판사님은 이내 제가 준비한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제가 준비한 통화 녹취록이 재판장에 흘러나오기가 무섭게 불려시 큰동서는 사색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 통화 녹취록은 큰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위장 이혼을 종용하던 당시부터 꾸준하게 녹음되어 왔던 녹음 파일이었거든요. 당연히 통화 내용 중에는 시부모님에게 반드시 시댁의 전 재산을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위장 이혼을 해야 한다며 반쯤 강요하는 큰동서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덕분에 재판은 아주 싱겁게도 저희 승리로 돌아오나 싶었죠. 바로 그때 꼴에 공무원이랍시고 어디서 뭘 주워 듣긴 들었던 모양인지 불려시 큰동서가 자기 측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거 도청이잖아요. 도청은 불법이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전부 무효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만하세요, 피고인. 불법 도청이 아니라는 증거도 준비했으니까. 뭐? 지금 이 녹음 파일은 원고 측인 노부부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며 통화 당사자인 원고 측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녹음된 증거이므로 불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휴대폰이라고는 카톡도 못해, 문자도 못 보내. 꼴랑 전화통화밖에 할 줄 모르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매번 일일이 녹음을 하고 앉아있었겠냐고. 매번 직접 일일이 녹음을 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는 세상에는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랬어요. 시부모님의 스마트폰에는 모든 전화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과 통화 자동 녹음 애플리케이션은 시부모님을 향한 저와 남편의 진심의 결과였죠. 과거 시댁으로부터 분가에 나오던 날, 저희 부부는 형님이 행여라도 순박한 시부모님을 등쳐먹으려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있었고, 만약 그럴 경우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시부모님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시댁을 떠났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둔 채로 말이죠. 사실 저와 남편 또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큰동서와의 재판을 준비하던 도중에 기억이 났던 거예요. 증거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증거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법정이 시부모의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심각하게 침해된 채로 강요된 이혼이라는 저의 주장을 진정으로 인정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혼 취소 판결을 받아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의 법적 부부관계를 수복했으며,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최우선의 권리는 당연하게도 법적 배우자인 시어머니에게 돌아갔거든요. 무척이나 뿌듯하고 무척이나 싱거운 승리였죠. 그렇게 재판은 전적으로 저와 시어머니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시부모님에게 흉악한 욕심을 들이밀었던 불려시 큰동서가 법적 도덕적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옳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승리하고 법정을 떠나며 그 여자에게 두 번째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유감이네요. 장장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욕심을 부려왔던 유산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어서. 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보자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군지. 그럽시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일지 어디 두고 보자고요. 참고로 힌트 하나 주자면 이제 겨우 유산 관련 재판 하나 끝냈을 뿐이야. 이혼 소송은 아직 접수도 안 했고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지금 이 정도 부당행위면 공무원직 파면 충분히 당하고도 남을 테니까. 수포로 돌아간 유산 갈취로 인해 가뜩이나 분기에 차있던 그 여자가 악에 바쳐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연락해두었던 아주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자신이 외국에 있는 동안 큰동서가 벌였던 만행들을 전부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곧장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그 이혼 소송의 시아주버님 측 법적 대리인, 변호사는 저였어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그 여자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거나 말거나 제가 이혼 소송을 접수하면서 불려시 그 여자와 악연은 종지부를 찍었답니다. 이혼 소송은 저의 예상 그대로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아주 쉽게 끝이 났어요. 그토록 욕심을 냈던 시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고 시아주버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까지 당했을 뿐더러 공무원의 자격마저 파면당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유산 관련 재판에서 승리하던 날 저와 저희 남편에게 한때나마 등을 돌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아드렸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한때나마 저희 부부에게 등을 돌렸던 일이 두고두고 죄스러운 모양인지 전보다 저를 훨씬 많이 아껴주세요. 그 은혜를 앞으로 어찌 다 갚아야 하나 싶을 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되어 세상에 던졌던 억울한 피해자들의 편에 서겠다는 출사표를 반드시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저의 생이 모두 끝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파혼한 30대 여성이에요.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틈을 메우고 사는 거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꽤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 다양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다름으로 표현되는 인간들 중에는 정말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제 전 예랑 식구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주옥같은 말씀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들의 사연을 들을 때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들 악다구니를 쓰며 힘들게 사는 걸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사람을 미치도록 화나게 만드는지 말이죠. 결국 저도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게 됐으니까요. 모든 시작이 다 그렇듯 처음엔 모든 게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남편감으로 손색 없는 남자를 만나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 없이 결혼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얘랑과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로 중매를 통해 만났어요. 이전까지 각자 연애도 하고 이별도 경험했던 탓에 연애 감정을 바라고 선자리에 나간 건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찾겠다는 목적이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서로의 학벌과 직업, 직급과 연봉까지 모조리 공개한 상태에서 만난 거라 괜히 눈치 보며 탐색할 필요도 없었고요. 얘랑과 저는 같은 목동 출신으로 치맛바람 센 엄마들 밑에서 들들 볶이며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평일엔 방과 후 학원 셔틀을 하고 주말엔 상위권 친구 2명과 함께 과외쌤 오피스텔에서 과외를 했어요. 이름난 과외쌤이라서 한 번이라도 시간을 어기거나 과제를 안 해오면 그날로 바로 아웃이었어요. 과외비가 엄청 비싼데도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할 정도였죠. 웃긴 건 얘랑도 그 쌤한테 과외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영씨 어머님도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셨나 보네요. 그 쌤이 강남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라 티오 날 때마다 엄마들 사이에서 경쟁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수업 오목교 근처 오피스텔에서 했죠. 그거 저희 엄마가 해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엄마가 사람들 모아서 다 같이 해준 거죠.
강남에서 그 쌤 데려오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희 엄마 제 가회비로 돈 엄청 날렸어요. 그 바람에 툭 하면 아빠랑 부부싸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나저나 진영 씨도 어머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겠네요. 네, 맞아요. 치맛바람 센 엄마 덕분에 저는 제 청소년기를 잃어버렸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는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차를 끌고 오셨어요. 그리곤 그때부터 학원 셔틀이 시작됐죠. 국영수는 기본이고 국사와 과학, 심지어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전 과목을 다 학원 수업으로 받아야 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학교에 다니나 싶을 정도였죠. 거기다 남들보다 일찍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며 방학 때는 수능 학원까지 다녀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딱 2시간 남짓이었어요. 그나마도 시험 기간엔 특강 때문에 쉴 시간도 없었지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예요. 저랑 같이 과외 수업을 받던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에 못 이겨 공황장애를 앓게 됐거든요. 당시만 해도 생소한 병명이라서 치료하면 바로 낫는 줄 알았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친구의 병은 점점 심해져서 등교는커녕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 들지 않았어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저희 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면 학원과 과외를 줄여주겠다고요. 며칠 전에 길에서 수빈이 엄마를 만났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수빈이 명문대 보낼 욕심에 그렇게 극성을 떨더니 그게 독이 돼서 수빈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니? 내 손잡고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 수빈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다시는 학원 근처에도 안 보내겠다고 말이야.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너 명문대 보내려고 했던 건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였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나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가 내 딸 명문대 보냈다고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걸 테니까. 그렇게라도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몰라. 엄마 참 한심하지? 근데 이젠 안 그러려고. 나한테 내 딸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수빈이 엄마를 반면교사 삼았던 엄마는 국영수 학원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학원과 과외를 중지시켜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고2 말부터 평범한 여고생이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공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하나뿐인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처음부터 저에게 공부를 강요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랬던 엄마가 변하게 된 건 친할머니 때문이었어요. 네가 돈 많은 부모가 있니? 그렇다고 힘 있는 형제가 있니?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왔으면 네 자식이라도 번듯하게 키워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네 동서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니? 지 남편 출세시킨다고 친정인맥 동원해 지 남편 내조하지.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미국까지 오가며 애들 뒷바라지 하지. 이러니 내가 걔를 안 이뻐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넌 어떠니? 넌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5학년이나 된 애가 아직 영어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이러다 미국에서 온 가은이 가영이 오면 지 사촌하고 대화도 못하게 만들려고 애 교육에 손 놓고 있는 거야? 애를 딱 네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래서 보고 배운 게 없는 애는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정이 많아서 널 받아줬다. 내가 정신 나갔지. 아휴. 친할머니는 툭하면 작은 엄마랑 비교해 엄마를 자극하셨어요. 친할머니가 속을 헤집고 간 날이면 엄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엄마는 점점 몬스터맘으로 변해간 거예요. 그즈음 미국으로 조기 유학 갔던 사촌들이 적응을 못해서 2년 만에 쫓겨나듯 한국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쾌재를 부르셨어요. 작은 엄마의 실패는 저희 엄마에겐 기회니까요. 엄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게 올인했어요. 기를 쓰고 이름난 학원에 저를 끼워 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짝을 지어서 과외무리를 만들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마의 극성 탓에 제 성적은 쑥쑥 올라갔고 엄마가 바라던 외고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동안 저희 엄마를 무시하던 친할머니가 확 달라지신 거예요. 자식 교육에 실패한 작은 엄마 대신 저희 엄마한테 기대를 걸기로 한 거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작은 엄마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냉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어요. 대신 엄마는 친할머니의 총애를 받으며 비로소 맏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구차한 영광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손에 든 사탕을 뺏기기 싫은 아이처럼 어떻게든 저를 명문대에 보내 지금의 영광을 지켜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저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만이 딸로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생각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막상 외고에 들어가 보니 정말 공부 못하는 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공부 꽤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이 학교에 들어온 애들 치고 저만큼 안 되는 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내신 등급을 따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죠. 소수점 하나에도 서너 명이 주르륵 달려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리 죽어라 해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별것 아닌 말에도 발끈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 무렵 앞에서 말했던 수빈이 일도 있었고요. 저도 수빈이만큼 버겁고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제가 걱정됐던 엄마는 한약이며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사다가 주시곤 했는데 그조차도 명문대에 가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생 하지 않던 반항까지 하며 엄마를 힘들게 했죠. 왜? 엄마가 원하는 명문대 못 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할머니한테 다시 예전처럼 무시당하게 될까봐 겁나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고. 엄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난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냐고. 그러고도 내 엄마야?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죽어라 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이러다가 내가 피말라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그때였어요. 제 뺨에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어요. 엄마한테 세게 한 대 맞은 거였죠. 난생 처음 뺨을 맞은 전 놀라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씩씩대며 그러더군요. 야, 이 기집애야. 세상 어떤 엄마가 내 자식이 죽겠다는데 나 몰라라 해. 뭐? 명문대? 그깟게 뭐가 중요해. 명문대 못 나와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치만 너 잘못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니? 네 아빠는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너 없으면 엄마 아빠 못 살아. 너만 몸 건강히 잘 커준다면 아빠랑 난 더 바라는 게 없어. 우리한텐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 해. 대학? 그깟 거 못 나와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애태우지 마. 응?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울고 나니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곤 다시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죠. 더 이상 공부하는 게 괴롭지도 않았고 성적 변화에 초조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성적이 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저는
온 가족의 염원이었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엄마는 그 공을 인정받아 친할머니가 소유한 복합상가 내 오피스텔을 선물로 받게 되셨어요. 뜻밖의 선물이었죠. 엄마는 거기서 나온 월세를 모아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셨어요. 제 덕분에 받은 오피스텔이니 이걸 잘 굴려서 나중에 저한테도 콩고물을 나눠주시겠다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주식 묵혀두는 심정으로 잊고 살겠다고 말이죠. 제발 상장 폐지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요. 대학생이 된 저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화장도 하고 친구들과 MT도 떠나곤 했어요.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몰랐는데 제가 꽤 잘 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저희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왕년에 좀 놀던 분이었다지 뭐예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아빠는 전교생이 다 아는 전교 1등 범생이었고 엄마는 인근 학교에서도 알 정도로 놀고 다니는 날라리였대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거죠. 기껏 공들여 키운 아들을 개날라리한테 뺏겼다고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은 손녀딸을 명문대에 보낸 기특한 며느리가 됐으니 이 정도면 해피엔딩인 거죠. 대학을 졸업한 저는 전공을 살려 의류 수입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영업부라 해외 출장도 잦고 브랜드 런칭 때문에 주말도 없이 뛰어다녀야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결혼은 뒷전이고 일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루빨리 손녀 사윗감을 찾아서 저랑 짝을 지어줄 생각뿐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제 선자리를 부탁해 놓으신 상태였죠. 쉬는 날만큼이라도 마음대로 실컷 자고 싶었던 저는 할머니 닭달에 주말마다 선자리에 나가야 할 정도였어요. 엄마가 중간에서 아무리 말려도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죠.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던 그때 드디어 예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만난 지 10분도 안 돼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3개월 정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선 누구보다 결혼을 반기셨어요. 거봐라, 이 할미 얘기 듣고 선보길 잘했지? 알아보니 집안이며 재력이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집이더라. 안 싸두니 남매를 서울대까지 보낼 정도로 자식 교육에도 확실한 집이다. 사람은 자고로 비슷한 형편끼리 만나야 탈 없이 평탄하게 사는 거야. 니네 외가를 봐라. 그리 궁색하니까 네 엄마가 손아래 사람한테도 대접 못 받고 산 거 아니니. 넌 뒤에 돈 많은 할미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만 내가 있는 한 네가 시댁에서 서운한 얘기 들을 일은 없을 거다. 뭐든 말만 해. 할미가 다 해줄 테니. 홍기찬 딸 혼사는 내가 말 안 해도 네 애미가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 건데 어디에 정신을 파느라 하나뿐인 딸내미한테 이리 무심한 건지. 할머니는 말끝마다 저희 엄마 트집을 잡아가며 자신의 공을 생생 내셨어요. 그 말이 듣기 싫었지만 할머니 덕에 예랑을 만난 건 사실인지라 입 꾹 다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는 제 말에 엄마가 난색을 하지 뭐예요? 뭘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혼기가 어딨다고. 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면 그만이지. 게다가 난 네 시어머니 자리가 왠지 마음에 걸린다. 아파트 엄마들한테 들어보니 왕년에 치맛바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더라고. 성격도 장난이 아니라는데 그런 사람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네 할머니를 모셔봐서 아는데 치맛바람 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정말 피곤한 일이다. 내가 네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살았는지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근데 네가 하필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간다니.
난 네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 이 결혼 꼭 해야 하는지. 엄마도 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엄마가 그 짝이네.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 못지않게 한치맛바람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엄마 밑에서도 버티고 살아온 나라고.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나? 남편이랑 결혼하지. 어차피 결혼해도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그러니 이젠 내 걱정 그만하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엄마는 제 말에 서운했는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당사자들보다 마음이 급했던 저희 할머니와 어머님이 만나 상견례 날짜며 장소까지 정했어요. 두 분 다 한치맛바람 하셨던 분들이라 자식 일에 거침이 없으셨죠. 상견례도 치르기도 전에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독단적 결정으로 가을에 식을 올리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펄펄 뛰었죠. 도둑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을 3개월도 안 남기고 정해? 혼수며 예단이며 준비할 게 어디 한두 개냐고. 그리고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왜 네 할머니랑 만나서 정한다니? 엄연히 내가 네 엄만데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암튼 난 이 결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래도 소문도 안 좋은 집이라 괜히 찜찜한데 말이야. 단단히 마음이 상한 엄마는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자리 보전을 하셨어요. 괜히 죄송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도 준비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 엄마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결혼식까지 시간은 없고 회사 일도 바쁜 탓에 전 예식장과 스드메 준비를 하느라 고3 때보다도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식장과 스드메 예약을 마친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네? 예식장을 양보하라고요? 글쎄 예비 시누이가 속도 위반을 해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다지 뭐예요. 갑작스런 결혼이라 예식장을 아직 못 구했다며 제가 예약한 예식장을 시누이한테 양보하라는 거 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한 해의 자식을 둘이나 보내는 건 주변의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말이다. 니들 결혼은 내년으로 미뤄야겠다. 니들이야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급할 거 없잖니? 그러니까 예식장은 우리 지원이한테 넘기란 얘기야. 어차피 결혼 미뤄지면 예약금도 날릴 판인데 시누이한테 양도하면 계약금도 안 날리고 좀 좋니? 다른 거 계약해 놓은 거 있으면 이참에 같이 넘겨도 좋고. 아니, 사고는 시누이가 쳤는데 왜 피해는 내가 봐야 하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엔 저희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서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명령하듯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엄마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옆에 있는 예비 신우가 끼어들더군요. 어머,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결혼식 미루는 건 기정사실인데 괜히 시간 끌 거 있나요? 엄마들 만나느라 약속 잡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만 가니까 그냥 언니가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오빠 완전 고생하겠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게 됐는데 미안하단 말을 못할 망정 어디서 건방을 떠는 건지. 내 동생이면 한 대 쥐어 박는 건데. 그래, 그건 우리 지원이 말이 맞다. 하루가 급한 시점에 내가 안사돈 만나 설명할 시간이 어딨니? 그러니 네가 가서 잘 말씀드려라. 저를 통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엄마는 버럭 소리쳤어요. 아니, 웃기는 여편네네.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통보야, 통보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며칠 뒤면 상견례니까 그때 만나서 잘 얘기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열이 빡 오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비 시누이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쯤에 예비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식장과 웨딩샵의 양도 문제 때문에 갔더니 계약자가 안 오면 처리해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견례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더니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 예약금 말인데요. 그거 저한테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면 몰라도. 어차피 곧 가족들 사이인데 그냥 안 받으면 안 돼요? 어차피 나 결혼할 때 축의금 낼 거 아니에요. 예약금으로 축의금 냈다 셈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줄 거죠? 그럴 거죠?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요. 그거 저희 엄마 카드로 예약한 거라 내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에이, 언니가 말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난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여우 같은 예비 신우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건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찜찜한 일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엄마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풀세팅을 했어요. 아이라이너도 평소보다 두껍게 그리곤 립스틱도 시뻘건색으로 무시무시하게 바르고는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할머니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며느리 모습에 기가 눌릴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엄청난 포스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선 우리 쪽에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제 공격을 해댔어요. 오는 길에 애들 결혼 날짜 받아왔어요. 유명한 집이라 어찌나 대기가 긴지 날 봤는데 일주일 걸렸다니까요. 내년 5월이 어떨까 했더니 얘들한테는 4월이 맞는다네요. 그런데 이게 참 나를 잡고 보니 그날이 바로 제 환갑이지 뭡니까. 안 그래도 연달아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제 환갑잔치까지 하려니 주변에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얘들 신혼여행 갈 때도 저도 같이 따라갈까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자식들이 환갑잔치 대신 여행이나 성형수술을 해준다는데 이참에 저도 환갑잔치 대신 환갑여행이나 하죠 뭐. 되려니 이렇게도 되네요. 그 순간 룸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폭풍정 고요처럼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저희 엄마가 작정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누구 맘대로 결혼식 날짜를 바꾸고 누구 마음대로 신혼여행에 따라가요. 참는데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끝이 없어. 애초에 결혼 날짜 잡은 것만 해도 그래요. 버젓이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걸 왜 저희 시어머니가 결정을 합니까? 왜 당사자도 모르고 당사자 부모도 모르게 멋대로 일처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날짜는 바꾸면서 왜 예식장이며 웨딩샵 예약금은 그쪽이 꿀꺽합니까? 누구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10까지 상식적인 게 없어. 상식? 그쪽이야말로 상식도 예의도 없는 것 같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한테 이런 막대 먹은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결혼 날짜는 그쪽 어머님이 자기랑 상의하자고 해서 둘이 만나 결정한 겁니다. 며느리 자리가 오죽 못 믿었으면 시어머니가 대신 나섰을까? 자기가 모자라 벌어진 일을 누굴 탓하냐고요. 그리고 그깟 돈 몇 푼 누가 내면 어때요? 어차피 사돈 되면 우리 딸 결혼할 때 축의금 낼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름하면 될 일을 굳이 애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까발려선 사람 우습게 만들어도 되냐고요. 이래놓곤 상식을 노느네? 기가 막혀서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간들이랑 엮일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결혼 허락 안 했습니다. 애 할머니가 말이 좀 통하는 분이라 좀 다를까 했더니 영 아니네. 하요,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요. 그래, 기왕 말 나온 김에 구질구질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쪽 아들 우리 애 만나기 전에 파혼했다죠? 그 이유가 뭐라더라? 말도 안 되는 혼수 요구에 그 집 백수딸 취직까지 요구했다면서요. 그거 안 받아들여지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서 멀쩡한 남의 집 딸내미 앞길 막고 위자료까지 받아내선 파혼했다죠? 왜? 우리 애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요? 구질구질하게 위자료 뜯어낼 심산으로
지금껏 그런 식으로 망한 집구석에서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았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안 당해요. 그러니 되도 않는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예약금이나 물어내요.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참, 이번 일로 또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내가 아주 그 집고서 박살을 낼 테니 주둥이 단속 제대로 하세요. 안 그랬다간 그 집 딸내미 더러운 사생활 까발려서 미혼모로 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 주제에 어디 금쪽 같은 내 딸을 넘봐. 어림도 없지. 그리고요, 어머님, 진영이 제 딸이에요. 어머님 손바닥에서 놀던 똥강아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딸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딸 인생에 나서서 똥물 튀기시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엄마는 그간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놓곤 저와 아빠를 데리고 룸을 나왔어요. 할머니요, 난생 처음 받아본 며느리의 반격에 뒷목 잡고 앉아 계셨죠 뭐. 그날 이후 엄마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이전과 완전히 변했어요. 오래전 할머니한테 포상으로 받은 오피스텔을 굴려서 번 돈으로 주식도 사고 코인에도 손을 대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거든요. 못 사는 집에서 시집왔다고 수십 년을 구박받던 신데렐라에서 수십억 자산을 가진 능력 있는 아줌마가 된 거죠. 이런 엄마를 보니 굳이 결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능력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인생을 개척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까지 제 인생을 너무 휘둘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바란 것도 제가 자주적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였을 테고요. 이제 제 인생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생각대로 꿋꿋이 살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